찍은 루블 박물관의 이제 야경이에요. 지금 가면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지금 여러분이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장면, 요 모습, 요것은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 이런 모습을 갖추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자, 가운데 이제 유리로 된 피라밋이 있고, 그 뒤에 옛날 건물들이 보이죠. 그 유리 피라밋은 아주 현대적인 그런 건물이고, 그 뒤에 있는 건물은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루블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요거는 프랑스 말로 이제 박물관을 뮤제, 영어로 하면 이제 뮤지엄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원래 루블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이 박물관 용도로 지은 게 아니라 왕궁이었어요. 로얄 팰리스 왕궁. 자, 그래서 그 왕궁으로 쓰고 있다가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될 베르사유, 또 프랑스 고전주의 루이 14세의 이제 절대 왕정 얘기, 17세기 얘기할 때 또 잠깐 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루이 14세가 1682년에 루브르를 버리고, 파리에 있는 루브르 궁을 버리고 베르사유로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왕이 수도를 옮긴 거죠, 왕궁을. 그래서 천도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버림받은 궁이 되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버림받다가 프랑스 혁명 끝나고 나서 박물관으로 쓰이기 시작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폴레옹 때부터 이제 박물관으로 쓰여요. 그러나 왕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박물관으로 쓰이기가, 전시장이라든가 여러 이제 휴게 시설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이 아주 미비했죠. 그것을 지금 보는 모습대로 바꾼 사람이 1981년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된 사회당 출신의 미테랑,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처럼 바꿔요. 그 당시는 프랑스 대통령이 임기가 7년이었어요. 재선이 됐기 때문에 14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그 14년이면은 우리나라 임기로 따지면은 3번 연임한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루블 궁을 박물관으로 이제 개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뮤제 또는 영어로 뮤지엄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뮤지엄 또는 뮤제라고 하는 말 속에 뮤즈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뮤즈.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과 이런 뭐 문화의 그 요정들, 신인, 그런 그 9명의 뮤즈들을 모시는 그런 전당,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 이름에서 이제 뮤제이온이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나왔다가 그것이 이제 라틴어로 바뀌면서 뮤제움 그렇게 된 거죠. 이제 프랑스에서는 또 그것을 뮤제라고 부르고 그런. 갤러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원래는 그 건축 용어였는데 그게 이제 미술관이 되죠. 미술관. 지금 보는 박물관, 루블 박물관은 이제 뮤지엄이에요. 뮤제, 박물관. 자, 지금 이제 아까 봤던 그 겨울에 봤던 루블 박물관의 야경 말고 이제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분수가 나와요. 분수가 올라오고 요거는 이제 겨울에 이제 줄 서서 들어가는 모습들이에요. 이거 한참 전에 찍은 건데 아마 지금도 계속 그래요. 자, 여러분, 프랑스는 1년에 1억 명이 와요. 1억 명 관광객이. 공식 통계가 뭐 8,500, 뭐 8,300 이렇게 하는데 공식 통계에 안 잡히는 사람이 많으니까 1억 명이 와요. 우리가 지금 몇 명 와요? 2,000명이 채 안 오죠. 그죠? 사드 때문에 또 그 유코들, 중국 사람들이 또 안 오니까 많이 줄었어요. 1억 명이 와서 먹고 자고 또 박물관 가서 보고. 지금 박물관 들어가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굉장히 비싼 돈을 내야 돼. 거의 한 2만 원 돈 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뭐 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가방 맡겨야 되고, 또 한 바퀴 돌다가 또 목마르면 물도 사 마셔야 되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온 김에 밥도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햄버거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바디샵도 들어와 있고, 패션 주장도 있고, 물론 이제 뮤지엄샵이라고 해서 카탈로그 같은 것도, 책도, 미술사 책 같은 것도 파는 그런 데도 있고, 문방구도 팔고 다 들어와 있죠. 자, 뭐다? 아, 이제 박물관이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데가 된 거예요. 1억명이요. 재미있는 것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오페라가가 나오고 그 일대가 유명한 백화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돈을 쓰게 만드는 그런 그 시가지, 예, 구도가 그렇다. 이거 참고할 만한 거죠. 자, 여하튼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예,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장애인을 위한 그 출입구인데 이 가운데로 이제 이렇게 장애인들을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잭을 이용해가 유압 잭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 장치가 이제 돼 있죠. 이렇게 계단도 있고 요거 말고 이제 또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입구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옛날 왕궁이기 때문에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저것을 81년도에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의 굳이 따지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보 1호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 그 건물 자체도 그렇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모나리자를 비롯한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여신, 함무라비 법전,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크의 승리의 여신상, 여러분 신고 다니는 나이키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여신의 이름인데 등등 뭐 엄청난 작품들이 모여 있어요. 이 안에. 예. 국보 1호에. 국보 1호. 자,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것이 바로 옛날 왕궁이었다. 그러니까 이 왕궁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왕궁에서부터 지금 여러분이 파리에 가서 보는 파리의 도시 계획이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루브르 박물관을 파리의 중심이다. 옛날 왕궁이니까. 자,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 광장 유리 피라미드 앞에 나와서 파리를 봐요. 파리를 보면은 지금 여러분 분수가 터지고 있는 이쪽은 듈르리 정원이라고 그래요. 루브르 박물관 앞에 듈르리라고 하는 정원이 있어요. 듈르리라고 하는 말은 기와 공장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기와를 굽던 공장이 있던 자리야. 그 듈르리가 지금은 조각공원이 되어 있고 루브르 박물관 앞에 녹지대 듈르리 정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기와를 굽던 공장이었고 그것보다 후에는 나중에 듈르리에 듈르리 궁이 있었어요. 루브르 궁하고 붙어 있었어요. 그 듈르리 궁이 프러시아하고 전쟁하고 파리 꼬민이 일어나면서 불타서 없어져요. 없어져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쟁과 그 다음에 파리 꼬민이라고 하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 내란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왕궁을 불태울 정도였어요. 자칫 잘못하다간 루브르 궁도 불탈 뻔했죠. 네. 자, 그 듈르리 정원에서 파리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 지금 겹쳐 있어요. 자, 빼죽한 게 있죠. 콩코드 광장의 오벨리스크고 그 뒤에 오벨리스크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개선문이 보이고
개선문 가운데 이렇게 뭐가 가 있죠. 저건 개선문에서 또 한 2, 3km 떨어져 있는 라데파우스라고 하는 신시가지에 있는 대아치 건물이에요. 근데 그게 한 4, 5km 되는데 루블 박물관 앞에 띠르리 정원에서 보면은 겹쳐 보이니까 선생님 그러면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일직선상에 있어. 직선으로 쫙 뻗어 있어. 바로 그게 그 출발점이 루블 박물관. 옛날에 왕궁이었기 때문에 거길 출발점, 기점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한 거죠. 요 도시계획의 직선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 될 수 있도록 한 게 베르사유도 마찬가지. 저는 얘기했죠? 프랑스식 정원의 기본 개념이 바로 그거다. 그것이 정원 디자인한 데만 끝나지 않고 도시계획으로까지 연장이 됐구나. 그래서 루블 박물관이 그 출발점인데 한 4, 5km 거리상 그 직선축에 건물들이 겹쳐서 보인다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전에 한번 보여줬죠. 샹젤리제 거리가 있는데 가운데 직선축이 있어요. 직선축이 있고 그 뒤에 녹지대가 있는 게 띨르리고 먼저 있는 것이 이제 콩코드 광장 쪽이고 그 뒤가 띨르리, 그 뒤가 루블 박물관. 직선으로 쫙 뻗어 있는데 반대로 개선문에 올라가서 반대편을 찍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리죠. 쫙 뻗어 있는. 자, 이런 것이 이제 프랑스의 명쾌하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제 그런 프랑스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이제 반영하는 도시 계획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이제 하늘에서 찍은 거예요. 조금 아까 봤던 그 선생님이 올라가서 사진 찍은 데가 이 옥상에서 올라가서 찍은. 요 안에 노트르담 성당이 다 들어가니까 뭐 50m가 넘어요. 공간이. 가운데를 뻥 뚫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라데팡스라고 하는 신시가지. 옛날 사진인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끝나고서부터 신도시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신시가지인데 그것까지도 쫙 연결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루블 박물관 궁이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금 아까 봤던 그 건물이 이제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선생님이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엄청나요. 이건 덴마크 건축가가 지은 거예요. 스프레켄젤이라고.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여기 이제 이건 천막을 쳐놨는데 저기 천막이 아니라 미술 작품이에요. 클라우드라고 구름.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엄청나게 건물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파리의 루블 박물관이 그런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어요. 자, 자, 아까 설명했듯이 루블 박물관, 옛날에 궁으로 쓰였던 루블 박물관에서 지금 바라보는 이쪽은 파리 서쪽이에요. 파리 서쪽. 파리 서쪽. 자, 우리도 서울을 구분할 때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을 하죠. 그래서 강남, 그다음에 강북 그렇게 나누죠. 물론 이제 강서구도 있긴 있지만 강남, 강북 그렇게 나누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강남하고 강북 두 말을 들으면은 얼른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말이. 그죠? 차이가 나잖아, 어감상. 강남 그러면, 강남 사세요? 다시 본단 말이야. 강북 그러면, 아직도 강북 사세요? 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이제, 마찬가지로, 파리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 그지?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루블궁, 지금 박물관을 쓰이고 있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에 나와 있는 이쪽이 파리시의 서쪽인데 여기는 17세기 이후 많이 발달한
파리의 다운타운가예요. 그러니까 샹젤리제 오페라가 같은 유명한 거리가 다 거기 있고 고급 레스토랑이라든가 있고 또 가장 부촌이 파리 8구, 16구가 다 이쪽에 모여 있어요. 파리는 우리나라처럼 서울처럼 뭐 성북구, 무슨 종로구에서 이렇게 고유명사가 붙어 있지 않고 1, 2, 3, 4해서 20번까지 20구로 나눠 있어요. 제1구, 2구, 3구 그렇게 돼요. 붙여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16구나 8구가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제 그런 동네. 자, 이쪽이에요. 서쪽. 그럼 선생님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르네상스 때나 15세기 이때는 오히려 반대쪽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앙리 2세하고 몽고메리 장군하고 칼싸움하다가 마상 창시합을 하다가 죽어. 그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같은 것이 이제 뭐 적중됐다고 그러고 얘기가 많아요. 그런 불운한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쪽을 버리고 이 서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옛날 구체제 하에서 왕실에 관련된 그런 사건들 중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터가 세다. 뭐가 들렸다 해가지고 거부하고 서쪽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것을 그렇게 개발된 서쪽이 집중적으로 거기가 개발이 되니까 인구도 많이 몰리고 가게도 많이 들어서고 그렇게 됐겠죠. 집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그것을 미테랑 대통령이 들어와서 81년도에 루블 박물관을 정식으로 박물관, 현대적인 박물관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소외됐던 파리 동쪽을 다시 개발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할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지만 바스티유 감옥에 있던 자리에 바스티유 오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파리 서쪽에 있던 루블 박물관 바로 옆에 있던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바스티유 감옥 있는 쪽으로 옮겨요. 새로 지어가지고 다 동쪽을 다시 개발하기 시작해. 그래서 도시의 균형 발전을 20년 동안 도모한 사람이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다. 그 당시는 임기가 7년이어서 14년을 했어요. 그럼 저 선생님 왜 20년이라고 합니까? 공사가 늦어져요. 루블 박물관이. 밑에서 이제 옛날 중세 성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지체가 돼요. 자, 여하튼 그래서 사회당 정부 출신의 대통령 미테랑 대통령이 14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소외되었던 파리시 동쪽을 다시 재개발하게 된다. 그래서 파리시 10대 공사라고 하는 큰 공사들이 그쪽 동쪽에 집중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루브르, 그 뒤에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 루블 박물관 못지않게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프랑스 재무성 건물. 또 그 안에서 스포츠까지, 요트 경기까지 할 수 있는 10만 명이 들어가는 실내 체육관이 있어요. 베르시라고 그러는데, 베르시 옴니스포, 그 체육관, 그런 걸 다 파리시 동쪽에 지어서 수백 년 동안 소외되었던 동쪽을 개발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나라의 수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또 문화시설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한 도시 전체를 볼 때 지금 선생님이 했던 것 같은 역사를 조금 알고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대로 한국에도 적용이 돼요. 한국에도. 자, 잠깐 이제 루블 박물관 얘기를 했고, 이 박물관을 지으면서 이렇게 유리 피라밋을 지었는데, 유리 피라밋을 지은 사람이 이 할아버지예요. 아이오밍 베이라고 하는 중국 출신의 미국 건축가죠. 아주 유명한 건축가예요. 홍콩 금융가에도 이 사람 빌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피라밋을 기자, 이집트에 있는 고대 피라밋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 왕궁이었기 때문에 화장실도 변변치 않고
거의 시설이 안 돼 있었어.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참고로 알아둬요. 자, 뉴욕에 가면 무슨 박물관이 있다고? 뉴욕 루블 박물관하고 비견할 수 있는 메트로폴리탄이 있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놨다가 한 번만 찾아봐줘. 메트로폴리탄. 그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한 번만 쳐면 돼. 구글링을 한번 해줘요. 그래서 알아둬요. 자, 그 다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면 에르미타주라고 하는 또 유명한 박물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3대 박물관이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 유럽 각 도시에 런던에 가면 브리티시 뮤지엄이 있고 스페인에 가면 프라도가 있고 등등 몇 개가 있어요. 빈에 가면 빈 예술사 또 박물관이 있고 바티칸에 가면 바티칸 시국안에 또 바티칸 박물관이 있고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한 10대 박물관 정도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이야기하느냐?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줄여서 메트라고 부르는데 그 박물관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19세기 말에 생겨. 여러분 잘 아는 그 센트럴 파크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박물관이 뭐를 모방한 거야? 바로 루블 박물관을 모방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럼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파리에 왔었나요? 왜 왔을까? 파리에 루블 박물관 구경하러 왔을까? 아니지. 그게 아니에요. 만국 박람회 때문에 온 거야. 에펠탑 세우고 했던 게 만국 박람회죠. 그 전에 파리에서 여러 번 일어나요. 만국 박람회가. 자, 만국 박람회를 보러 미국의 실업가들이 모인 거예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루블 박물관도 보이고 막 하는 게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미국에 변변한 박물관이 없어서 그 실업가들이 이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안 되겠다. 뉴욕에 돌아가서 루블 박물관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박물관을 하나 우리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짓기 시작한 게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자,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박물관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건물을 완전히 개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86년 가을에 갔는데 진짜 없었어요.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막 길가에서 세워놓고 커피 한 잔 마시려는데 그것도 없고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안 좋았어요. 그런데 싹 뜯어 고친 거예요. 그러나 궁 자체가 유물이기 때문에 르네상스 때 건물이기 때문에 궁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은 방법이 뭐야? 궁의 기초,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에다가 지하 주차장 만들고 각종 편의시설도 지하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가리면 안 되니까 유리로 피라미드를 지어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유리로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거고 박물관이 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완성될 때 베르사유에 있던 루이 14세 기마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때 한번 얘기했죠? 갖다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되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중세 그 밑에 지하에다가 편의시설을 집어넣고 주차장 같은 거 이제 설비를 하기 위해서 지하를 파다 보니까 지금 루블 박물관이 르네상스 때 짓기 시작한 건데 그 전에 중세 시대 때 지었던 옛날 성의 기초 부분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림에 나오고 자료에 있던 게 실제로 발견이 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 즉시 발견되는 즉시 공사 스톱 그런 거. 왜? 이제 공사 스톱해. 진짜 유물이 나왔으니까 유적지가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많은 논쟁을 거치게 되고 지금은 그대로 다 발굴해가지고 흙을 털어가지고 이제 보게 해요.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 또 알아야 될 루블 박물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왼쪽에는 루블 박물관 관람 안내에서 한국어판이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는 퍼스트 플로어 보니까 이거는 in English이죠. 영어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이제 선생님이 안을 펼친 거고, 자, 옆에 이제 뭐 중국어, 일본어, 뭐 스페인어 등등 해가지고 각 나라 언어로 된 게 한 10개 정도의 팜플렛이 유리 피라미드 밑으로 들어가면 출입구에 쫙 놓여 있어요. 선생님 프랑스에 있을 때는 게 없었는데 그동안 한국어판이 생긴 거죠. 기분 좋죠. 들어갈 때 딱 있으니까. 근데 저 한국어판을 만들 때 삼성전자에서 후원을 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삼성전자 후원했다고 조그맣게 글씨가 써져 있어. 자, 그 선생님 삼성전자에서 후원했으니까 루블 박물관에서 삼성전자에서 후원한다 그러니까 얼른 돈 받았겠네요? 절대 아니지. 거꾸로지. 삼성전자에서 후원한다고 했을 때 루블 박물관에서 손뜻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루블 박물관과 관계를 유지한 거야, 삼성이. 그래서 돈을 싸들고 가서도 안 받으니까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팜플렛을 만들어 준 거예요. 대한항공이 오디오 가이드를 한국어로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면 루블 박물관에서도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필요한가? 한국의 관광객 수를 통계를 낸 거예요. 1년에 몇십만이 들어오는지. 자, 그 결정을 누가 해? 문화부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간단한 안내서 쫙 펴면은 굉장히 읽을 게 많아요. 자, 그 팜플렛을 제작했다는 건 뭐다? 그만큼 루블 박물관을 찾는 사람이 많다 그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뒤집어서 한국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용산중앙박물관을 가나 다들? 한국에 온 사람들이?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런데 용산중앙박물관을 가도 그게 20세기 현대미술은, 현대조각은 거기 가면 될까? 안 되죠. 어디 가야 돼? 한국 현대미술을 보려면 어디 가야 돼? 과천 가야 되잖아. 현대미술관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은 용산중앙박물관 보고 과천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다시 관광버스 타든지 뭐 택시 타든지 뭐 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야죠. 남태령 넘어가가지고 그거 못 가. 지하철에서는. 그지? 거기 내려가지고 셔틀버스 타고 또 한 15분 가야 돼. 그러면 일정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지. 뭔가 잘못된. 그 다음에 삼국시대 거 보려면 경주까지 내려가고 저기 백제 공주로 가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엄두도 못 내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리를 가거나 유럽을 여행을 가면 꼭 모나리자를 봐야 되고 보고 싶어요. 하도 유명하니까. 그 욕구를 루블 박물관은 잘 충족시켜 주는데 또 루블 박물관 옆에 있는 오르세에 가면은 인상주의 미술이 다 있고 로댕 박물관, 로댕이 바로 다 있는데 클로드 모네도 있고 뭐 르누아르도 있고 반고흐도 다 있는데 바로 5분도 안 되거든 거리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박물관 배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이 2천만도 안 되는 관광객이 와가지고 맨날 미샤 화장품만 사고 가는 거야. 치맥이나 먹고. 그럼 다시는 안 와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자, 박물관을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관광산업의 기초 자료로, 문화산업의 기초 자료로 인식을 해야 돼요. 유명한 귀중한 문화재가 있는 곳, 그것이 아니야. 그건 옛날 개념이고 지금은 산업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박물관 배치는 그렇지 못하다.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래서 박물관을 여러분이 귀중한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곳, 그렇게 알지 말고 의미를 확대해라. 여러분 보고 미학자나 뭐 미술사가나 큐레이터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는 문화산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박물관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자면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여러분 스스로 관심을 갖고 미술에 대해서도 여러분 보고 그림 그리고 조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에서 박물관, 미술관을 자료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감각을 자꾸 익혀야 돼요. 오늘 수업, 다음 시간까지 계속될 수업은 그 수업이에요. 그 수업이에요. 자, 엄청난 관광객이 오는데 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루브르를 들어간다. 비싼 돈 주고 왔는데 뭐 해야 돼? 여러분 말대로 인증샷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루브르 모나리자 옆에서. 응? 그거예요. 자, 조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각 나라의 유명한 박물관들은 모여 있어요. 모여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가로수가 있고 그 뒤에 있는 건물이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여기 다리를 하나 건너면 옆에 맞은짝편에 있는 것이 오르세 박물관이에요. 여러분 오르세는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지금처럼 루브르처럼 한 주 또 특집으로 다룰 거예요. 그런데 오르세는 미술관이 아니라 역시 뮤제예요. 박물관, 뮤지엄이에요. 언론, 건축, 디자인, 사진 다 모여 있어요. 그 안에 미술만 회화나 조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5분도 안 돼서 건너가서 입장할 수 있게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박물관은 가까이 근접해 있다. 그래서 원칙이 뭐다? 박물관은 붙어 있어야 된다. 현대 미술인 1918년 1차 이후부터 지금 진행 중인 현대 미술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뽕피두 센터인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뒤로 한 15분만 걸어가면 돼.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삼각형 박물관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다. 우리도 그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누누이 주장했더니 선생님 말을 듣고 남태령 넘어 과천에 있는 것을 본관을 놔두고 경복궁 옆에다 현대미술관을 지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선생님 가끔 거기 가서 이제 강연도 해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거기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멀어. 사실은 여러분이 촛불 시위했던 광화문 광장에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삼청동까지 걸어가기도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걸어가 보면 좋아요. 거기가 동네가 아주 좋은 동네인데 지금은 청와대도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좋은데 사실은 한 10분, 15분 걸어 올라가야 돼. 그것도 귀찮은 거야. 매일 출퇴근 안 하는 사람들한테 15분 내가지고 걸어가서 미술작품 보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현대미술관 자리로 서울시청으로 옮겨야 돼. 박원순이 아저씨 보고 그걸 가라고 그러고. 원순씨 그걸로 가세요. 미술관 자리로 가고 미술관을 지금 시청 자리에다 만들어야 돼. 그리고 경복궁 돌담 저쪽 정동으로 가는 건 놔두고 앞에 가로막혀 있는 돌담을 헐어야 돼.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의 고전 건물과 현대 건물과 이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함께 볼 수 있어요.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어요. 그게 현대 미술이에요. 근데 그걸 못해. 왜 못할까? 박물관, 미술관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무슨 특별전을 하는구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야 저건 한번 볼까? 들어가는. 충격을 받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거기서.
10만 명 들어가서 한 사람만 그렇게 마음이 변하고 인생 진로가 바뀌어도 그 사람이 나중에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현대미술은 과천, 남태령 넘어서 과천 산속에다 처박아 놓으면 안 돼요. 왜? 패션, 요리, 회화, 조각, 디지털 모든 게 섞여가지고 융합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문화를 앞서서 이끄는 장르, 천재들이 예술가들이고 그게 미술이에요. 근데 그거를 산속에다 처박아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큐레이터들만 보는 거예요. 거의 아무도 안 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대미술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선생님이 할 얘기는 아닌데 서초동에 가면 예술의 전당이 있어요. 예술의 전당. 여러분 생각을 해봐. 예술의 전당 얼마나 촌스러운 이름이니? 안 그래요? 여러분 보기에? 하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예술의 전당. 이거 군인들이 만든 이름이야. 전두환 이런 사람들. 고려대학교를 대학교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학문의 전당. 저는 고려 학문의 전당에 갑니다. 이 시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안 돼요. 특히 지금은 문화산업 시대고 미술이 굉장히 앞에서 이 모든 걸 이끌어가고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미술은 조각하고 그림 그리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21세기는 시지각이 다른 감각을 압도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맨날 보는 텔레비, 게임, 영화 다 미술이야. 그걸 넓게 생각해야 돼. 따라서 미술관도 옛날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근데 그런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디자인이 처지고, 콘텐츠를 못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못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물관은 모여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파리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모든 유명한 박물관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1848년까지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작품을 보관하고 있는 루브르에서 그 이후 1차 세계대전까지 한 60년 보관하고 있는 오르세,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것까지 보관하고 있는 뽕피두, 그렇게 해서 세 개의 박물관만 봐도 우리는 미술사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삼각형을 이루고 모여 있어요. 베를린에 가면 박물관 섬이 있어. 그 섬 전체가 박물관이에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 프라드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뉴욕도. 센트럴 파크를 메트로폴리탄을 건너면 뭐가 있어? 그 유명한 공룡 뼈다귀 들어있는 자연사 박물관이 있고, 조금 걸어 내려오면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가 있어요. 모마라고 불리는 현대미술관. 플립 컬렉션이 있고 다 모여 있어. 자, 모여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박물관 개념 이걸 다시 생각해.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오르세 박물관. 근데 선생님이 오르세에 왜 이렇게 큰 시계가 있나요? 옛날 기차역이었지. 기차역을 헐지 않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쓴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옛날 기차역 모습이고, 이거는 뭐예요? 기차역이니까 큰 시계가 있는. 지금은 저런 시계 필요 없어. 여러분 시계를 몸에 몇 개씩 갖고 다니잖아요. 여기 차고 휴대폰 있고 뭐, 그죠? 시계가 필요 없는데 건물에 시계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저게 기차역, 레일웨이 스테이션이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걸 허물지 않고 박물관으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자, 박물관으로 오르세 기차역을 리모델링했다. 첫 번째 역사예요. 86년에 개관해요. 그러니까 그 오르세 기차역을
허물지 않고 엄청나게 비싼 땅값이 있는 그 지대를 허물지 않고 개조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우리가 한 게 뭐야? 서울역이에요. KTX 타는 데가 따로 있고 서울 그 7017인가 그 고가도로 옆 밑에 보면은 서울역이 있죠. 옛날 붉은 벽돌로 지은 아주 예쁜 건물인데 그 건물이 지금 뭐로 쓰이고 있어요? 대관을 해. 장소를 빌려줘서 전시회 같은 거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효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얻은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어떤 큰 프로젝트나 주장을 할 때는 외국의 사례를 인용해야 되죠. 우리만 이렇게 별난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했습니다. 사례 1, 사례 2 들면서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그 효과는 이렇습니다. 외국 사례를 연구해가지고 딱 첨부해가지고 붙이면 딱 보고 통과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베르사유 할 때 얘기하겠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리를 버리고 25km 남서쪽에 있는 베르사유로 갔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개념상으로는 뭐야? 그러니까 행정수도지. 수도를 옮긴 거예요. 뉴욕에 있다가 워싱턴으로 가고 브라질리아로 가고 시드니, 오타와 다 마찬가지야. 캐나다 다 옮긴 거야. 왜? 국정감사하는데 매일 뛰어다니고 시간 낭비하고 어렵잖아. 관공서들은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정수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한 작성하고 프로젝트 구상하고 신입사원 때 막 카피하고 뭐 할 거 아니야. 큰 회사 들어갔을 때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야. 사례 1, 2 들고 분석하고 효과 뭐 다 뽑아내야 되잖아. 지금부터 이 훈련을 해야 다른 산업,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도 비슷한 감각과 이런 것이 나와서 충실한 기한서를 만들 수 있어요. 100페이지 하면 윗사람들은 앞에 몇 글자 읽고 말아. 그래도 페이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집중하고 필기할 거 없어요. 시험은 다 책에서 나오니까 집중해서 듣고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모여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뽕피드 센터는 그 뒤에 있다. 전에 얘기했어요. 공장처럼 생겼다. 현대미술은 지금 생산 중이다. 이런. 자,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또 하나 특징을 든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복잡해서 못 봐요. 이건 사모트라스의 승리의 여신상이라고. 예, 여러분 신고 다니는 신발 나이키. 그게 니케야, 니케 여신, 승리의 여신상이. 예. 아테나 여신의 손바닥 위에 올라가 있다고 얘기했죠? 조그만. 자, 니케인데 우리가 하위신이야. 아테나 여신의. 예. 원래 주신들, 훌륭한 신, 비너스, 뭐 제우스, 이런 주신들은 올림푸스에 12개 신이 있죠? 그 주신들은 막말로 쪽팔리게, 창피하게, 뭐 하늘 난다고 날개짓하고 그러지 않아. 그냥 가. 하위신들은 하늘을 난다 그러면 날개가 필요해. 자, 이게 니케, 승리의 여신인데, 이건 아테나 여신의 하위신. 이게 손바닥 위에 조그맣게 올라가 있어. 자, 그 조각이 3m 50cm인데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 시대의 원본이야. 자, 그럼 선생님, 그리스 시대의 원본 말고 다른 게 있나요? 메트로폴리탄 루브르 박물관, 에르미타주 등등등등, 바티칸, 그런 유명한 박물관에 들어가서 보는 고대 조각들은 100% 로마 시대 때 만든 가짜들이야. 그리스 시대에 대리석으로 만든 게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그리스 시대의 조각은 진짜 조각은 대리석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거였고 그 전성기는
아테네 신전을 세우던 기원전 450년 전, 500년 전, 이게 페리클레스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대는 그 시대를 모방하는 시대였지. 그리고 청동 조각이 주제품이었고 대리석은 많이 안 만들었어요. 그나마 다 파괴된 거를 옛날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점령을 하면서 그리스 조각들을 카피 뜬 거예요. 근데 카피가 99% 카피를 잘 떠서 지금 박물관에 있는 것들이 그것들인데 그 역사만 해도 1700년, 800년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그 카피 모각한 거라도 없었으면 우리는 그리스 거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알아둬라. 카피다, 가짜다. 자, 근데 이거는 진짜야. 몇 점 안 돼요. 이거 그다음에 그 유명한 이제 우리가 밀로의 비너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멜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발견이 돼. 18세기 초에. 그래서 이제 갖고 온 건데 그런 몇 개의 작품만 그리스 시대의 원본 조각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원본이지만 이것은 그리스 전성기 때 작품은 아니다 이런 얘기. 한 2200년 전 거예요. 사모트로스의 승리의 여신상이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 밑에 사람을 봐요. 복잡해서 못 봐요. 복잡해서. 자, 그런데 이 사모트라스의 이른바 나이키상, 이것만 그러냐? 아니죠. 가장 많은 작품이 뭐야? 사람이 몰리는 작품이 모나리자. 리자 부인이라는. 자, 그 다음에 말도 못해. 자. 자,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루블 박물관을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람객을 유인하는 아이콘 같은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들이 시대가 다 다르니까 그걸 한 방에 모아놓고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10개 작품만 보는데 그것도 거의 하루가 걸려요. 5개만 골라서 봐도 반나절 걸려요. 지하에서부터 막 뚫고 들어가요. 여름에 가면은 막 일본말, 중국어 막 들리고 뭐 영자야 여기야 하고 뭐 한국말도 들리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안 가요. 루블 박물관. 여러분 용산중앙박물관 안 가듯이 안 가. 자, 그런데 저렇게 들어가서 보는 모나리자가 제대로 보일까? 일단 모나리자는 가로 55, 세로 77cm 작아요. 조그매. 게다가 앞에 유리가 쳐져 있어.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저 그림은 가짜일 수도 있대요. 진짜는 수장고에 있대요. 자, 그런데 여하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루블로 왔으니까 여러분 하는 말로 인증샷을 찍는 게 중요하지. 야, 내가 말이야 루블 박물관 가서 모나리자를 본 거 아니야. 어휴, 그러셨어요? 그런 거지. 그죠? 그거야. 보긴 뭘 봐. 아무것도 못 봐요. 왜? 유리가 있기 때문에 번들거려가지고 그림자 비치고 있어. 안 보여. 안 보여. 그 다음에 55cm, 77cm.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루블 박물관 와서 야, 모나리자 어딨어? 저긴가 보다. 웅성웅성 하니까 간 거예요. 딱 보고 첫 마디가 뭐야? 아이고, 조그만해, 그림이. 이런 걸.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 자, 일반인들한테 미술 작품이 뭐냐. 다 했어? 그거 앞에다 놔요. 다, 이쪽에 다 돌렸어? 주석부? 안 왔지? 얼른 돌려. 자,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모나리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광고에 나오는 걸 보고 말아.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 조금 들어가서 왜 유명한가 정도는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일반인들한테 미술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인증샷 찍는 정도의 흥미밖에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해야 되는 거야. 기업을 운영하고 하려면, 회사 들어가서 일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이제 일반인들도 그런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자, 국민소득이 높아지죠. 2만 5천 달러, 3만 달러. 이렇게 높아지면은 문화적인 욕구가 생겨요. 그 문화적인 욕구를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되지만 한 발자국 정도 앞에서 이렇게 리드해줘야 돼요. 리드해줘요. 그래서 LG나 삼성이나 또 다른 기업체들 이런 데서 그런 전시회를 하고 재벌들이 미술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가. 자, 많은 작품들이, 엄청난 작품들이 있지만 모나리자를 보러 오는데 사실 모나리자는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거의 못 봐요.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유리로 가려져 있고 조그맣다.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루브르 박물관을 볼 때 뭘 알아야 되느냐, 뭘 염두에 두고 같이 봐야 되느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루브르 박물관 자꾸 유물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시대는 지났어. 지금은 어떤 시대다? 자, 뭐 이상한 모자 쓴 아랍 사람이 와가지고 좀 루브르 박물관을 보고 있는. 여기 아부다비인데, 유럽에미레이트 연합에,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거기다가 지금 루브르 박물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이 루브르라고 하는 박물관 이름을 지금 유럽,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팔고 있군요. 얼마를 달라고 그랬을까? 엄청난 돈을 달라고 그러고. 딱 30년 쓰는 조건으로. 자, 그래서 이제는 문화산업의 시대인데 박물관을 브랜드로 수출해버리는. 그럼 똑같잖아. 스타벅스 들어오는 거랑. 맥도날드 들어오고 버거킹 들어오는 거랑 똑같잖아. 그런 거예요. 아이템만 틀리지. 이게 문화예술이고 이거는 먹는 거고 이거는 마시는 거지만 비즈니스 모델, BM은 똑같은 거예요.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거를 문화산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더스트리. 자, 산업이니까 뭐예요? 대량 생산이 되고 대량 고용이 되고 창출되는 부가 큰 거예요. 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는 저런 거 소비해야 돼요. 이제 5년 후에 중국이 3만 달러 들어가. 벌써 신문에 다 나왔어요. 전자결제가 90%가 넘었어. 13억이 움직이는데 그 중에 핵심인 7억이 먹고 자고 비타민 같은 거 많이 먹고 해외여행 가고 하는 거예요. 그 계층들이 뭘 해? 문화산업에 관심을 갖는. 예쁜 옷 입으려고 하고 그림 보려고 하고. 그게 새로운 시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하고 컬래버레이션 해가지고 이미지나 브랜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문화예술이, 특히 미술이 접목돼서 쓰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삼성전자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텔레비 포맷을 만들었어. 텔레비전이 끄면 시커멓죠. 그런데 그것을 텔레비전이 오프 상태에서도 미술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AI를 만들어가지고 접목을 시키면은 내 생일이잖아? 그러면 집어넣어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생일 사진들을. 생일 사진 좀 보여줄래?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주인님하고 쫙 펼쳐줘. 그죠? 내 결혼 사진 좀 보여줄래? 그럼 몇 번째 결혼이요? 그럼 전부 하면 쫙 나와. 요즘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런 거. 내 군대 사진 좀 보여줄래? 딱 보여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개만 그림, 애견,
집에서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개 그림 있지? 다 보여줘. 쫙 나오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공과 관계없이 이거는 해야 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브랜드를 수출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루브르 박물관인데 지금은 개관했어요. 이건 옛날 마케트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그 루브르 박물관은 개관하는데 요 옆에 또 뭐가 있다고? 구겐하임 미술관도 들어와 있어요. 구겐하임. 아부다비는 세계 유명한 미술관들을 자꾸 끌어들여 가지고 분점을 지금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석유가 고갈 떨어지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제 뭐 먹고 살아? 금융, 관광, 문화예술이야. 우리도 진출할 수가 있겠지. 아니면 거꾸로 루브르나 구겐하임처럼 그런 프랜차이즈 하는 박물관들을 한국에도 하나 들여올 만하지. 인천 송도 같은 데다. 송도 구겐하임 하면 거기서 미술만 하는 줄 알아? 아니야. 거기서 결혼식도 할 수 있어. 신제품 런칭 행사도 할 수 있어. 음악회도 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가 있어.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끝났겠지. 라라랜드를 어디서 했어? 세빛 둥둥섬에서. 아니면 저기 뭐야 저기 잠실 실외 축구장에서 했잖아. 근데 망했지. 15,000명밖에 안 들어온 거야. 한 6만 명 들어와야 뭐가 남는데 재즈 연주해주고 라라랜드 그거 해주고 하면서 했는데 영화 틀어주고 그 앞에서 악단이 와가지고 연주해주고 그런 거야.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영화, 미술, 오케스트라가 같이 움직이네. 그런 오케스트라 그런 걸 뭐라고 그래? 그걸 파크 콘서트라고 그래. 필름 콘서트, 영화 음악을 가지고 영화를 틀어주면서 악단이 영화 음악을 연주해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빛 둥둥섬 다 알잖아. 그죠?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시설물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런 전시회, 이벤트, 연주회가 있으면 실제로 가보진 못하더라도 뉴스를 보고 알아둬야 돼. 그래야 감각이 키워져. 감각. 그런 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브랜드를 수출하는 시대다. 그럼 루브르 박물관만 수출할까? 아니죠. 뽕피두 센터도 수출해요. 이미 스페인에 들어갔고 한국에 들어올 거고 올해 그다음에 상하이에 내년에 들어가요. 뽕피두 센터가. 그럼 갖고 있는 유물을 순회 전시를 하는 거지. 그죠? 루브르 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루브르 박물관도 아부다비에만 준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에 랑스라고 하는 파리 북부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분관을 만들었어. 분관을. 유물도 순회 전시회를 해줘. 그 랑스라고 하는 도시는 영국으로 들어가는 그 도보 해협 길목에 있어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랑스라는 도시는 루브르 박물관 분관이 생겨가지고 번쩍 뜬 거지. 숙박업도 잘 되고, 그죠? 거기가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데 박물관 생겼으니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큰 거죠. 자, 이게 아부다비 루브르에 유명한 이제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죠. 자, 그 안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환상적으로. 자, 아까 마케트 유리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걸 봤는데 여기가 구겐하임. 그다음에 여기는 루브르. 지금은 다 완공이 됐어요. 지금은 다 이제 티켓 사가지고 들어가고 아부다비를 찾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서 이제 현대 미술도 보고 옛날 미술도 보고 하는 이제 그런 장소가 돼 있어요. 자, 구겐하임은 뭐냐? 이게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건물. 이건 영화에 뭐 저기 조폭 영화 뭐 그 액션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장소예요. 나선형으로 돼 있어요.
구겐하임은 아부다비에만 브랜드를 판 게 아니라 스페인 빌바오에도 팔았어. 그래서 빌바오 구겐하임. 아, 그러니까 이 구겐하임 미술관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전문적으로 이 프랜차이즈를 하는군요. 여기저기. 멕시코, 리투아니아에도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 여론이 좋지 않아서 지금 일단 스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야. 현대미술을 저런 걸 들여다가 이제 분관을 설치해서 같이 운영해보자. 그 아이디어를 낼 만해요. 자, 요게 이제 빌바오예요. 빌바오는 우리나라의 울산 때문에 망한 도시야. 철강과 조선으로 이제 강한 그런 도시, 역사가 깊은 도시였는데, 그럼 뭐 우리나라가 울산, 포항에서 막 만들어대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해갔어. 그 망해가던 도시를 구겐하임 미술관을 세움으로써 다시 재생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흔히 빌바오 이펙트라고 그래요. 경제 용어야. 바르셀로나 이펙트, 빌바오 이펙트 해가지고 한 건물이나 박물관이나 한 도시의 재생 사업이 경제 효과를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를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흔히 쓰는 말이에요. 빌바오 이펙트. 그래서 지금은 번쩍 일어섰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매년 찾아와요. 저 도시를. 그럼 도시를 찾아오면 미술관만 보고 가나? 대부분 사람들은 미술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도 유명하니까 가서 놀러 가는 거죠. 그럼 가서 우동도 사 먹고 햄버거도 사 먹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온 김에 간단한 미술책도 한 권 사고 나머지 지역도 관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구심점 역할을 하는 키포인트가 필요하다. 그게 빌바오가 해주는 거죠. 그런데 잘 봐요. 이상하죠, 건물이. 뭐 양철로 지은 것 같고 그런데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는데 전부 다 티타늄 같은 특수 그런 합판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바코드를 찍어 가지고 일일이 접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판상형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의 거대한 조각처럼 생긴 거예요. 그걸 다른 각도에서 찍으면은 테라스에 루이스 부르주아의 이제 마망이라고 하는 현대 미술이 조각이 있는 그런 장면에서도 이제 찍은 거죠. 자, 실내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자, 아부다비에 뭐가 있다? 아부다비에는 그런 박물관, 미술관만 있는 게 아니라 페라리 테마 파크도 있어. 페라리 월드라고. 선생 안 가봤는데 저기에는 그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게 페라리 롤러코스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경주하는데 F1, 포뮬 1 모방해가지고 전부 다 페라리 돼 있어. 그럼 걔네들이 본 페라리 나중에 걔네들이 돈 생기면 페라리 사겠지. 40대 50대 돼가지고 그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방해서 현대자동차도 현대 모터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4개 있고 5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자동차 들어가는데 물어볼 거야. 임원이 면접하는데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고 해가지고 블라인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 연대, 뭐 스카이 대학 다 빼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물어봐. 응? 현대 모터 스튜디오 강남점을 가보셨습니까? 특징이 뭐죠? 물어봐. 근데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지. 응? 문제가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다. 네,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사진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바닥에 깔아놓은 게 아니라 자동차를 그림처럼 벽에 걸어뒀더군요. 그럼 합격이야. 뭐야? 이제 자동차가 미술 작품처럼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터 스튜디오, 현대 모터 스튜디오는 자동차 대리점이 아니야. 자동차 사는 데가 아니야. 구경하는 데. 뭐야? 자동차를 파는 데가 아니라 자동차를 그림처럼 구경하는 데를 만든 거야. 거기까지 오는데 50년이 걸렸어. 전 세계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은 뮤지엄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있을까?
자, 여러분이 할아버지나 아버지랑 같이 타고 다니던 차, 그것들이 어릴 때 그 차가 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를 만들잖아. 불이사. 여러분, 불이사 차를 못 봤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이탈리아 디자인이 만든 포니 자동차. 어디 있어? 여러분, 형태를 알아? 선생님은 대학교 다닐 때 그게 꿈이었어. 그거 한 대 갖는 거. 그때는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이야 이랬던 시절이야. 자, 그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테마 파크도 있다. 자, 아부다비 유럽 에미리트 연합은 지금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지금 뭐 하고 있다? 석유가 고갈될 때를 대비해서 20, 3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문화 산업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나라 아무도 가진 게 없어. 통일되면 모를까? 그죠? 뭐, 김정은 죽지 않으면 뭐 불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박물관은 모여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다? 모여 있으면 뭐해? 왜 모여 있어야 될까? 박물관이 살아있기 위해서. 옛날, 고리타분한 옛날 미술작품들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박물관이 살아있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루블 박물관, 오르세 박물관, 뽕피두 현대미술관이 연결되는 거죠. 가까이 있으니까. 1848년 2월 혁명까지 1918년 1차 세계대전까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연대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선택은 오르세를 갔다가 루브르로 거꾸로 갈 수도 있고 그죠? 현대미술관부터 보고 거꾸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자, 그래서 옛날 미술을 현대적인 작품과 비교해서 볼 수 있고 고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가장 중요한 19세기 후반 60년 거기에 인상주의가 나오고 뭐 사실주의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양쪽을 볼 수도 있고. 자, 박물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첫째 조건이 모여 있어야 된다. 그 모여 있어야 되는 이유, 박물관이 살아있다는 걸 뭘 의미하는지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잠깐만 보여줄게. 자, 뭐야?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이게 뭐다? 그 유명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누드야.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는 다들 봤죠?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그죠? 타이타닉. 네, 한 번만 물어볼게요. 아직 타이타닉 영화를 안 본 사람 손 들어 보실래? 내려요. 아니 괜찮아. 뭐 보면 되니까 500원 내면 스트리밍 받을 수 있어. 빨리 봐요. 여학생, 빨리 봐. 재밌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나중에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메일 보낼걸? 너무너무 재밌어요. 뭐 대중영화지만.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서 봐요. 그 대중영화 속에 뭐가 나온다? 이게 나와. 그 주인공 이름이 로즈야. 그 배우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와가지고 누드를 그리는 거야. 누드를. 이 누드가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데 지금 이제 목탄으로 그린 건데 그 스케치가 금고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그림을 찾기 위한 게 아니라 이 그림에 나오는 54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들어가는 금고를 열었는데 다이아몬드는 없고 이 그림만 나와. 그 그림을 물로 쫙 뿌리니까 쫙 뿌리죠.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그림이 사라지고 흑백이 사라지고 옛날로 플래시백으로 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화가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과거 현재를. 자, 그러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장면이 이제 그거 여러분이 하도 선생님 강의에 댓글 달면서 너무 야해요 선생님 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이게 해가지고 왔어요. 브링브링.
자,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누워있는 누드를 안 그려요. 누워있는 누드는 서구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르야. 모든 화가들이 다 그렸어. 그 누워있는 누드를 지금은 안 그리고 어디서 해? 영화에서 하는 거야. 요 그림은 타이타닉, 에이리언, 아바타 이런 유명한 영화를 만든 카메론 감독이 직접 그린 거예요. 나중에 경매에 나와서 18,000달러에 팔려요. 그림만. 자, 누워있는 누드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그런데 그 누워있는 누드는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지만 유럽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모든 화가들이 다 그렸어.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조우조네라고 하는 르네상스기의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거예요. 누워있는 누드, 리클라이닝 누드라고 다른 장르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우르비노, 티치아노가 그린 우르비노의 비너스. 그 다음에 20세기 두루 벨라스케스, 17세기, 20세기의 모딜리아니의 누드. 다 여자가 누드가 누워있어. 말도 못해. 수천 점이야. 그러니까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재난영화, 대중영화는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누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 영화를 틀리게 볼 수 있어. 그리고 지금은 누드를 안 그려요. 왜 안 그려? 야동이 막 넘쳐나는데 그걸 뭐하러 그려? 그래서 대신 영화가 발명이 되고 나서 그런 누드는 러브씬이라든가 글래머 배우들을 통해서 영화 속에서 다 묘사해버려요. 현대 미술은 누드를 안 그려요. 다른 방식으로 그려. 추상적으로. 자, 그래서 박물관이 살아있다는 건 뭐야? 현대 미술과 옛날 누드를 같이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까지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거 보고 저기서 보고 옛날 사람들 누드가 아까 봤는데 지금 여기 또 있네, 조금 변형됐네 해가면서 연결시켜가면서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럼 박물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끊어버리면은, 그래서 용산중앙박물관에서 본 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현대미술관을 보면 그 무슨 관계가 있어? 둘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 인간의 삶과 역사는 끊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생명체 자체가 그래. X, Y가 결합해서 우리가 태어나잖아.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나는 거예요. 자, 그 연결은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생명만 그런 게 아니라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끊어가지고 옛날 박물관 알았어. 옛날 박물관까지만 했어, 지금. 다음 시간에 이제 현대미술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추석부 가고 있어.